자, 논점 15-2 보겠습니다. 자, 1번 정부가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액 보조금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 세율을 높였을 때 정액 보조금은 높이면서 한계 세율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현상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자, 보조금을 높이니까 저소득자의 후생은 증가했겠죠. 자, 근데 한계 세율을 높이니까 고소득자의 후생은 감소했겠죠. 자, 저소득자는 보조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일하기가 싫어지겠죠. 소득 효과에 의해서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대체 효과로 인해서 고소득자의 임금이 감소하니까 그렇죠. 자, 임금이 W에서 1 빼기 T의 W인데 자, 1 빼기 T가 커지니까 전체 세후 실질 임금은 감소하죠. 따라서 일하기가 싫어지니까 고소득자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임금률이 변화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 발생하겠죠. 자, 2번입니다. 선형소득 세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세제가 1, 2, 3, 3개 나왔는데 자, 1번 세금은 얘는 역진세 구조고요. 얘는 비례세 구조고 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자, 1번 보시죠. 세제 1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세제 2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커야지만 누진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제 1은 역진세고 세제 2는 비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 1의 탄력성이 가장 작은 겁니다. 항상.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자, 2번. 1번 맞는 표현이죠. 자, 2번. 세제 2와 세제 3은 동일한 한계 세율 0.15 갖고 있고요. 3번. 세제 3은 평균 세율은 누진세 구조, 당연히 누진세 구조입니다. 4번. 세제 3의 경우에는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더욱더 커진다. 자,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평균 세율 분의 한계 세율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한계 세율은 0.15로 일정하죠. 자, 그런데 누진세 구조이다 보니까 세제 3의 경우에는 누진세 구조다 보니까 평균 세율이 점차 상승해요, 감소해요? 상승하겠죠. 점차 얘가 상승합니다. 자, 분자의 크기는 일정한데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값은요, 점차 작아지겠죠. 따라서 점차 작아진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 세제 1과 세제 3은 조세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러이러하다 나와 있는데 사실 세제 1과 세제 3은 조세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제 1은 역진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역진세니까 항상 작은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부의 소득세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부의 소득세는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뿐이죠. 2번. 자,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왜 저해하죠? 보조금을 주니까 일하기가 싫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일을 안 해도 보조금을 주니까. 자, 오히려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더욱더 싫어집니다. 3번. 부의 소득세는 면세점 이하 계층에 대한 여가의 기회비용을 하락시킨다. 자, 이게 방금 했던 그 얘기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자, 보조금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의 근로소득이 이 정도일 때에는 보조금을 이만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나의 근로소득이 요만큼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나의 보조금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합니다. 요만큼이 감소하죠? 무슨 얘기야? 내가 일을 더 하면 내가 받는 보조금이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의 임금률을 하락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내가 일을 더 하면 더 할수록 보조금이 작아져. 라는 얘기는 내가 일을 더 할수록 실질적으로 나의 임금이 작아지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임금이 작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은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여가의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3번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부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와 반대다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 3번 질문 내용에 의해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소득 효과 역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둘이 양자 합심해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퇴가 굉장히 커요. 자, 5번. 자,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금 한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부의 소득 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자, 이것이 시행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 작용한다. 그렇습니다. 자, 2번 부의 소득세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렇죠. 소비자 후생에서 가장 우월하죠. 현금이 제일 우월하죠. 자, 3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만큼을 조세 환급을 통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세 환급을 통해서 주는 제도예요. 자, 4번 소득세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소득세 체계 내에서 운용되므로 특수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어려운 장점이 있죠. 자, 그냥 돈으로 줄 테니까 네가 이 돈으로 알아서 해결해라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러한 니즈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겠죠. 4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 세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만 초과 부담이 낮게 만들어지겠죠. 자, 5번입니다. 부외소득세제에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조세함수가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때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굳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면 자, 마이너스 200 소득이 한 푼도 없었을 때 보조금이 마이너스 200일 것이고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1000이겠네요. 1000. 소득이 1000일 때 1000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200 나오니까 조세가 0원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가 면세점입니다. 자, 평균 세율 일정합니까? 아니죠. 누진세니까 평균 세율은 점차 증가하겠죠? 1번 틀렸고요.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장이라면 이미 넘어가야죠. 정답 1번 나왔으니까 2번 한계 세율은 0.2로 일정하네요. Y가 800이면 당연히 낼 세금이 없죠. 오히려 받을 보조금이 있죠. 자, 4번 Y가 500이면 세후 소득은 증가한다. 여러분, 자, Y가 500일 때 보조금 얼마입니까? 얘가 플러스 100 나오니까 T는 마이너스 100 나옵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건 내가 오히려 받을 보조금이 100이 있다는 거죠. T가 양의 값이면 내가 낼 세금이 있다는 거지만 T가 음의 값이면 내가 받을 보조금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예요? 100원의 보조금 받아요. 그런데 나의 소득이 얼마예요? 500이에요. 따라서 세후에는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나의 소득은 600이 됩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죠? 내가 일해서 번 소득 500에다가 보조금 100원을 더 받으면 나의 세후 소득은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는 60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Y가 2000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00이면 2000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400 나오겠죠? 플러스 400이니까 더하면요. 플러스 200 나옵니다. 따라서 T가 플러스 200이니까 세금을 200만 원 내야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이 2천만 원, 소득세율은 30% 정액증여가 500만 원이라고 하자. 자, 선형 누진세에 의한 조세부담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식을 쓰면요. 마이너스 500이겠죠. 정액증여가 보조금이 500이니까 정액증여 500. 한계세율은 0.3이니까 식을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소득이 얼마래요? 2천이래요. 여기다 2천 집어넣으면 얘가 600 나오겠죠. 600 나오면요. 요 값이 T가 100원 나옵니다. 따라서 T는 100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7번 볼게요. 음의 소득세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S는 뭐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자, 기초수당 빼기 T2로 주어져 있는데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식을 넣어볼게요. 자, 보조금은 어떻게 구한대요? 자, B가 30이래요. 30만 원 빼기 0.1에 2로서 구하는데 자, 2가 300이면 얘가 30이 나오니까 S가 0이 되죠.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변수는 이 보조금의 크기와 한계 세율이다. 당연하죠. 3번. 자, B가 30이고 T가 0.2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 150만 원보다 작아야지만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죠. 150 되는 순간 S가 0 나오니까 보조금 없어집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B가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작아진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었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B가 뭐죠? B는 보조금이죠. 정액 보조금. 여기서 B가 기초수당. 인데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다른 게 뭐죠? 여기 T, 한계세율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대요.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하대요. B는 일정한데 B를 제외한 한계세율은 일정한데 B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선형 누진세인데 요 B가 커진대요. 한계세율, 기울기는 일정하면서 요 값이 커진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보조금을 준대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기울기 유지되면서 B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만큼의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요. 누구한테? 저소득 계층에게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은 조금 다르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말로 뭐죠? 다른 말로 B가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늘어난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그래프인데 자, 여기 B점은 일정하대. B점은 일정한데 T가 인하되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요, 종전에는요, 이만큼의 보조금 지급했는데 이제는요,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보조금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말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식을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300 플러스 0.3 y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선형 누진세니까 평균 세율보다 한계 세율이 항상 높겠죠. 그래야지만 누진세가 되니까. 자, 2번 비례세에 비해서 당연히 수직적 형평성 계산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니까요. 3번 소득공제액은 1,000이다. 자, 소득이 1,000원, 1,000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죠. 이것은 소득공제액이 1,000원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맞고요. 세액공제액은 300이다. 자, 세금을 3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죠? 문제 조건에서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 이 조건식은 부의 소득세가 아니라 뭐예요? 선형 누진세인 겁니다. 선형 누진세. 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액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300의 보조금을 실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액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의 단선 이건 거예요.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요것의 보조금을 실제로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세액 공제액은 300이 아니겠죠. 저는 만약에 문제에서 요 조건이 없다. 요 조건이 없고 보조금 준다. 자, 보조금 준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4번은 맞는 지문 됩니다. 아시겠죠? 보조금을 실제로 주냐 안 주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보조금 안 주는 거예요. 자, 5번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음의 소득세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옳지 않은 것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요 식을 좀 풀어보니까 식이 이렇게 풀어지네요. T는 자, T, B 빼기 T의 Y인데 자, 이 식이 한번 넣어볼게요. 소득 보장액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B죠, B. B가 50. 자, B가 50이고 소득은 25래요. 자, 근데 한계 세율이 0.5라고 합니다. 얘랑 같은 식이죠. 해보니까 얘가 25고 곱하기 0.5니까 12.5가 나와요. 자, 12.5가 뭐란 얘기예요? 조세란 얘기예요. 조세가 아니죠. 사실은 보조금의 크기가, 그죠? 보조금의 크기가 12.5라는 거니까 사실 지금 문제에서 주기에는 얘가 지금 T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 T의 의미는 사실 T가 아니라 뭐예요? S예요, S. 사실은 이 T의 의미는 S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더욱더 의미가 명확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T는 사실은 S의 의미다. 자, 1번 맞아요. 2번 볼게요. 소득 보장액은 높게. 어떻게? 얘는 높게. 한계 세율은 낮게. 자, 식을 여기서 볼게요. 자, 소득 보장액은 높게, 한계 세율은 낮게 설정하면 비효율성은 줄이면서 자, 여러분 한계 세율을 낮게 설정하면 비효율성 감소합니까? 네, 감소해요. 그런데 소득 보장액을 높게 해줄수록 보조금이 더 커질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까? 커져요. 따라서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조금이 커지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커지고 한계 세율이 작아지면 비효율성은 감소합니다. 3번 소득 보장액 100만 원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100만 원. 다음에 소득은 25만 원. 한계 세율은 0.5일 때 최종 소득은 62.5만 원이다. 자, 이거 얼마예요? 75만 원이죠. 75 곱하기 0.5 하면요. 37.5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죠? 보조금. 이게 보조금이에요. 자, 나의 소득 더하기 보조금 하면요. 62.5가 나오죠. 그래서 3번도 역시 정답입니다. 자, 4번. 음의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소득 보장액이 클수록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4번이고요. 자, 5번 선형의 한계 세율 구조를 가정할 경우에 한계 세율이 인상되면 음의 소득세액은 증가한다. 자,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식에서 한계 세율이 인상되면 그랬죠? 자, 한계 세율이 인상되면 당연히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실 S라고 했죠. 보조금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T가 커지면 음의 소득세액은 증가한다. 이 말은 보조금이 증가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T가 증가하면 음의 소득세액은 증가한다라는 말 맞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EITC 문제인데 이러이러합니다. 자, EITC에서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서 발생하는 설명 중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점감 구간은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이 감소해요. 일을 더할 때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일을 더할 때마다 오히려 나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의 임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대체 효과에 의하면 일하기가 싫어지겠죠. 따라서 노동공급 감소하고요. 자, 임금률이 감소하지만 즉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지만 여전히 보조금을 받기는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 효과에 의한다 해도 노동공급은 감소하게 돼요. 양자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EITC의 내용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푸니까 이 기본 내용은 꼭 먼저 보시고 본 문제풀이를 보셔야 돼요. 자, 11번. 자, 이러이러합니다. 자, 연간 소득 800만 원까지는 10%를 장려금 지급하고 1200까지는 80만 원 정액을 주고 1200, 1700 사이에서는 1700만 원에서 근로소득을 제한 금액의 16%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소득이 1500만 원인 사람이 바로 어디죠? 여기죠. 여기 사이. 여기 1,500만 원인 사람. 자, 이 사람이 느끼는 한계세율은 얼마냐라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이 일을 더해서 소득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1,500에서 1,600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자, 소득이 1,500일 때는 1,700에서 1,500을 뺀 금액 얼마죠? 200이죠. 200에 16% 곱하니까 32만 원. 맞나? 200에 오케이 32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근로소득이 1,600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면 이제 1,700에서 1,600을 빼면 100만 원이죠. 거기에 16 곱하면 16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씩 증가할 때마다 나의 보조금은 16만 원씩 감소하게 돼요. 내가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나의 보조금은 16%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내가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나라에서 보조금을 16%씩 덜 주는 것을 마치 세금을 16%씩 떼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계세율은 느껴지는 한계세율은 16%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건데도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보조금이 16%씩 감소하니까 아, 내가 일을 더한다고 보조금을 16%씩 줄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 느낌은 마치 나라에서 16%씩 세금을 떼가는 것처럼 느낌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용 아실 거예요. 자, 12번 볼게요. A국은 자 이러이러하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보죠. 1번. 2013년도에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자,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죠. 여기. 0이나 또는 여기 있던 사람인데 자,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자, 소득이 없던 사람이 일을 하게 하려면 노동 공급을 늘리려 하는 요인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서 제공된다? 바로 여기 점증 구간. 점증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 유인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점증 구간은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데 여러분 구간을 불문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점증, 평탄, 점감 구간 그 어디에서나 항상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요. 일하기가 싫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 다 아시죠? 당연합니다. 그죠? 어디든지 간에 보조금을 주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점증 구간에서는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보조금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듯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체 효과가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점증 구간 때문에 일을 해야겠어라고 느낀다면은 무엇 때문이에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 때문에 점증 구간에서의 대체 효과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릴 요인이 있는 건데 실제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려면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크기를
압도해야 됩니다.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소득 효과 때문이 아니라 대체 효과 때문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근로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러한 경우라면 600만 원 여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라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2번 틀렸죠? 3번. 자, 1,300만 원인 사람은 소득 효과만 존재하므로 여러분 보세요. 1,300인 사람은 여기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만 존재하죠. 따라서 노동 공급을 항상 감소시키겠죠. 자, 4번. 자, 2,500만인 사람 어디죠? 여기죠, 여기. 2,500인 사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노동 공급을 똑같이 감소시켜요. 자, 소득 효과는 원래 감소시킨다고 했고, 자,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점감 구간에서는 자, 일을 더할수록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대체 효과 역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여기 점감 구간은 노동 공급이 대단히 많이 감소하게 돼요. 자, 틀렸고요. 아, 이거 맞는 표현이네, 그죠? 자, 5번. 5천만 원인 사람은 이 제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5천만 원인 사람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푸시면 돼요. 자, 지금 EITC 문제의 최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점증, 평탄, 점감 구간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각각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13번 저소득층의 특정 재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재화 가격의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자, 가격의 일정 비율 가격 보조 여기 있는 가격 보조 그리고 현금 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옳은 건 뭐냐 물어봤습니다. X는 정상제래요. 자,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에 비해서 X의 소비량 커지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에 비해서 보조금 수혜자의 후생 수준은 낮아지죠. 그렇죠. 자, 소비자 후생은 현금 보조가 더 유월하죠. 따라서 2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자, 3번 볼게요. 가격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해서 X의 소비량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의 크기를 압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X의 소비량 증가하겠죠. 4번 현금 보조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 체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 없습니다. 오로지 소득 효과만 있어요. X의 소비량 증가는 맞는데 대체 효과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 현금 보조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만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공급도 증가하는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 후생 손실이 초래된다. 자, 일단 현금 보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체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PY분의 PX 상대 가격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두 재화의 가격 체계는 바꾸지 않아. 따라서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니까 5번은 틀린 말이고요. 일단 5번 틀렸고 여기서 다른 재화의 소비가 아니라 왜 다른 재화의 공급으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공급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문제를 주려면 소비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공급으로 문제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회후생 손실은 없기 때문에 5번은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14번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전력, 등유 등을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또는 현금 보조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 바우처 정책은요. 현물 보조와 똑같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쿠폰을 내면 그만큼의 물건을 주는 거죠. 현물 보조와 똑같습니다. 자, 두 정책에서 저소득층의 예산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의 예산선의 모습이 다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번 바우처 정책은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석유에 쓰던 돈이 있었는데 자, 석유에 대해서 바우처를 받아요. 그러면 석유에 쓰던 돈이 아껴지겠죠? 그럼 이 아껴지는 돈으로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바우처 정책은 현금 지급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 가능한 재화의 조합이 적죠. 위에 삼각형 그게 없어지죠. 자, 4번 바우처 정책은 일종의 가부장적 역할 소비자 주권의 개입 맞습니다. 너 꼭 이걸 써 라고 넌 이 재화를 이만큼을 꼭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 5번 바우처 정책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만 발생하지만 현금 지급 정책의 경우에도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자, 바우처나 현물 지급이나 현금 지급이나 예산선에 기울기는 불변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둘 다 모두 소득 효과만 발생하고 대체 효과 없습니다. 따라서 5번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15번 가격 보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면 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자, 가격 보조를 실시하면 X제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X제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면 결국 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보조를 해서 X제에 대한 수요량이 매우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X제의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 2번 소비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거나 생산자에게 가격 보조하거나 누구한테 한다고 해도 소비 증대 효과는 똑같다? 늘 그렇죠. 우리는 조세를 누구한테 부과하건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건 효과는 똑같습니다. 2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가격 보조로 인해서 소비가 증대되어도 후생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현금 보조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격 보조는 상대 가격을 바꿉니다. 따라서 후생 비용 발생해요. 다른 말로 초과 부담 발생합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가격 보조는 X제의 소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하는 게 맞죠. 자, 5번 가격 보조는 상품 한 단위당 정액으로 줄 수도 있고 정률로 줄 수도 있습니다. 5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16번 이전 지출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 보조는 수혜자의 소비 지출에 관한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그죠? 왜? 상대 가격 체계를 바꾸지 않으니까. 니은 정부 이전 지출의 목적이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가격 보조가 더욱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가, 나 맞아요. 다 볼게요. 식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현물 보조 프로그램 하에서는 식품에 대한 수혜자의 소비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항상 증가한다. 여기 항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 자, X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X제에 대해서 가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X제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하락하겠죠. 자, 그랬을 때 현물 보조. 오케이. 현물 보조구나. 가격 보조가 아니라 자, 현물 보조합니다. 현물 보조하면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현물 보조를 받으면 현금 보조와 똑같이 소득 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현물로 받은 재화의 양만큼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화가 열등제인 경우에 이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QX의 소비가 감소하게 돼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한 제어니까. 자, 근데 이 소비 감소폭, 열등제의 소득 효과로 인한 소비량 감소폭이 이 량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현물 보조 양보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준 건 뭐 쌀 10가마예요. 쌀 10가마를 줬는데 자, 쌀 10가마를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열등제니까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감소한 게 13가마가 감소했어. 그래 버리면 오히려 현물 보조 이후에 이 X제에 대한 소비량은 3가마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어떤 경우 X제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 효과가 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라 이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맞고요. 자,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 보조에 비해서 다른 말로 현금 보조에 비해서 더 적은 보조금 지출을 통해도 동일한 효용을 얻게 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이죠. 자, 같은 효용을 얻게 한다면 현금 보조가 돈이 제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17번 볼게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자. 자, 현금을 주거나 가격을 보조할 수 있대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래요. 자, 정책 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있다면 당연히 소득 지원해 줘야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가격 보조 정책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다 발생하겠죠. 반면에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는 소득 효과만 발생하고요. 자, 3번 가격 보조 정책이 비효율성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 가격 구조 변화이기 때문이다. 맞고요. 자, 소득 지원 정책 다른 말로 현금 보조는 소득 효과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 유발하지 않는다. 아까 했고요. 자, 정책 목표가 식품 소비 증대에 있다면 가격 보조 정책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량 보조의 형태로 여러분 정량 보조는요. 현물 보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현물 보조. 일정한 양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효과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뭐죠? 얘는 현금이죠. 현금 보조에 비해서 후생 면에서 더 열등하죠. 항상 현금이 더 낫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대형 평수의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당연히 더 열등하죠. 항상 현금이 제일 좋은 거니까 당연히 현금 보조에 비하면 현물 보조는 항상 더 열등합니다. 게다가 요 니은 지문과 요 디귿 지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형 평수 소유자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15평짜리 아파트를 현물로 줘버리면 내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후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생 감소 요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현금 보조는 그러한 후생 감소 요인이 없어. 따라서 당연히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후생을 더욱더 많이 높이게 되겠죠. 자, 디귿 보세요. 식품을 정량 보조로, 현물 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아주 좀 특수한 논인데, 자,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재화가 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와 다른 조금 고유의 특수성이 있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에요. 자,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재화가 주택인 경우에는 식품과 같은 일반적인 재화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주택은 면적의 불가분성이 있죠. 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면적을 조금 더 갖다 붙이거나 있는 면적을 쪼개서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재화와 달리. 그래서 지금 이 니은의 사례에서처럼 나라에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줘버리면 내가 큰 평수에서 못 살고 작은 평수로 옮겨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30평을 살다가 15평을 더 갖다가 붙여서 45평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화와 달리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일반 재화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열등제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소규모 임대주택이 일종의 열등제가 되는 거죠. 자, 열등제가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대형 평수 아파트의 소비를 늘리지 소규모 아파트의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가 일종의 열등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조하는 재화가 열등제일 때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했죠? 현물 보조 이후에 오히려 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현물 보조 받은 다음에 오히려 30평에서 15평으로 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보조받는 재화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보조 이후에 오히려 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할 수가 있고 그것이 소비자에게는 후생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화는 특히 주택과 같이 면적을 갖다 붙이거나 쪼갤 수 없는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에 특수한 문제로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교육 바우처가 지급된대요. 자, 교육 바우처가 있으면 학교에 학비를 대신 낼 수가 있죠. 즉 학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결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립학교 진학률 높아질 수 있겠죠. 종전에는 비싸서 못 갔는데 이제는 이 바우처를 내면은 부담이 줄어들겠죠. 자, 2번 교육기회 확대하겠죠.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바우처의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된 것이니까 고소득층 가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3번 틀렸고요. 자, 개인의 선호, 학교 간 경쟁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왜냐하면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종전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공립학교로만 갔겠죠. 그러니까 공립은 굳이 사립과 경쟁할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저소득층 가구는 공립으로 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면 이제는 얘네들이 교육 바우처를 지출하면서 일로도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공립이 얘네들을 사립으로 안 뺏기려면 얘네들의 교육 수준도 높여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정부가 아동을 위해서 사립학교용 교육 바우처를 줬대요. 자, 아까는 그냥 교육 바우처인데 지금은요 사립학교용 교육 바우처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에만 쓸 수 있대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 사립학교의 지원율이 높아지겠죠. 자, 사립과 공립의 선택의 폭 늘어나겠죠. 자,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신설이 늘어나겠죠. 자, 4번 사립과 공립 간의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사립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립으로 안 뺏기려면 공립도 수준을 높여야겠죠. 자, 5번 공립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틀렸죠. 자, 수요가 사립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립의 신설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공립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있는 학교도 없앨 판이죠.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점 15-2까지 풀었습니다.